예.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한국 경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자, 한국 경제는 결국 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건 한국 기업들이잖아요, 그죠? 한국 기업이 만드는 제품 또는 서비스, 한국 기업이 만드는 제품의 경쟁력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 기본은 임금비를 비롯한 한국의 제조, 생산의 원가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 비슷한 한국보다 약간 못 만드는 중국은 반값에 나오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인도, 뭐 이런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만들고, 대만 같은 경우는 비슷하거나 더 잘 만들고, 더 싸게. 그래서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품은 제조업은 2차 산업에 기반둔 제조업들은 그래요. 그러면 3차 산업에 기반을 둔 서비스업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이 관건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벽을 뛰어넘는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벽을 뛰어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신경제학자들, 또 신사업가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두고두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국의 경제를 어떻게 보고, 거시 경제를 어떻게 보고, 또 이런 관점에서 기업들은 거시 경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쯤에 대해서 사회주의 계산 논쟁에 대해서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정부가 통제하면서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면 되겠지. 인위적으로 만들고 공급하고, 계획경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획경제를 하다 보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고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만족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시작되는 게 결국 사회주의였고요. 결국 사회주의는 여러 실험들을 거쳤지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 그리고 뭐 중국 등등을 통해서 결국은 실패를 했죠. 지금 부분적으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고수유하던 전통적인 사회주의는 버리면서 자본주의를 급격하게 결국 도입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결국 한국이 경제가 좋아지려면 한국의 기업들이 좋아야 되는데, 기업의 경쟁 환경들이 굉장히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쟁 환경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5차 5개년 개발 계획을 통해서 계획 경제를 통해 가지고 아주 짧은 기간에 급등한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1945년 독립한 이후에 많은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모범적으로 발전했어요. 계획경제부터 시작해서 또 엘리트들, 열심히 일한 또 근로자들, 그리고 이제 그런 등등에서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과연 그때 당시 성장하던 그 성장 툴을 가지고 미래도 성장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경쟁하고 있는 주변 나라들, 그래서 결국에는 경쟁의 핵심은 제품이 우수해야 되고 제품이 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 수 없어요. 좋은 제품을 비싸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안 사가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가장 많은 고민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은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작업책을 만들어냈었죠. 중국에 가기도 하고, 뭐 필리핀으로 가기도 하고, 인도로 가기도 하고, 제조업체를 공장을 이전하는 여러 정책들을 썼는데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중국의 많은 업체들이 이전을 했지만 성공하지도 못했고요. 우리나라 경쟁 환경들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인력의 부분에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에서 제조원가들이 안 나오니까 많은 업체들이 해외 나가기도 하고 직접 공장을 해외에 짓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인력들이 나름대로 조금 특히 이제 그 고부가가치 산업, 반도체라든지 뭐
특히 이제 핵심 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력들이 좋았어요. 우리나라 대기업 출신들이.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주변 나라에서는 한국에 있는 인력들을 많이 스카우트해 갔어요. 높은 임금을 주고. 스카우트해서 그러면은 경쟁 업체들로 간 거죠. 2배, 3배 월급을 주고. 그리고 나서는 채 몇 년 되지도 못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기술만 빼가고 결국에는 또 퇴출을 하고. 이게 이제 딜레마인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 친구들을 품을 수 없고,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를 그만두는 고급 인력들이죠. 이 고급 인력들은 뭔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또 해외를 나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고 나서는, 주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냥 더 이상 거기서 필요 없으면 자르고, 악순환이 계속 눈에 보이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적에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인력들을 뺏기고, 인력들 입장에서는 몇 년간은 그래도 생존을 하면서 유지를 하고,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니까 한 10년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술들은 이미 중국이라든지 경쟁 나라들로 다 이미 유출이 됐어요. 그리고 이란, 대한민국이나 한국의 고도 인력들을 바탕으로 중국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미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경쟁 환경들을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제조 인력이나 특히 고도화 된 산업의 인력들은 굉장히 좋은 인력들인데, 게임 같은 거 보면 대표적이에요. 한국이 처음에는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야, 게임은 한국이 너무 잘 만드니까 그냥 우리는 팔기만 할게 라고 시작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은 아예 한국 업체는 팔지도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이 다 따라왔어요. 그러면 그동안 전수해준 이 게임을 만드는 거, 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노하우를 다 전수해준 그 경쟁, 우리보다 한참 아래라고 생각했던 그 중국 회사들은 어떻게 되고, 중국은 어떻게 되세요? 산업이 엄청 부상하는데, 한국에 있는 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게임 산업에 있는 그 산업은 어떻게 됐어요? 상당히 많은 지분들이 이미 넘어가기도 하고, 인력들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이 먼저 선두라고 생각했던 업체들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악순환이 또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참 굉장히 깨기 어려운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시장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고, 큰 시장이니까 한국에 있는 상당히 많은 제조업체들이나 업체들이 저기 가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뭐 인구가 15억이니까 10분의 1, 1억 5천만 명이 우리 회사 제품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진출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시장도 못 뺏고 시장도 차지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쫓겨나고, 롯데 같은 경우도 백화점부터 마트가 진출했죠. 굉장히 이런저런 이유로 했지만 물론 사드 포 배치 관련해서 분쟁도 있었지만 이미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고 이미 후퇴하고 이랬죠. 지금은 거의 다 철수하고 있죠. 유통업체부터 시작해서 게임 산업부터 시작해서 제조업체까지 우리가 전 세계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큰 그림들을 놓치고 계속해서 이제 실제로는 핵심 기술들과 핵심 인력들을 다 뺏기고 나서는 이 부분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속해 있는 경쟁 환경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해외를 진출하고, 해외를 진출해서는 노하우를 다 뺏기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환경이 굉장히 좀 한국의 경제를 더더욱 어렵게 하는 것 같고요. 이런 사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죠. 뭔가를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창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들은 뭔가 행동하고 나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들은 사전에 많은 생각을 하고 나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 사람들은 행동하면서 생각하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한다 그러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사전에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나서 행동합니까? 아니, 먼저 행동하고 나서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행동하면서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가요? 생각 먼저 하세요? 행동 먼저 하세요? 창업이나 사업, 여러분들은 사업가 지식이 있으세요? 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쪽이 제일 많을까요? 행동하고 나서 생각하나요? 생각하고 나서 행동하나요? 행동하면서 생각하면서 행동하나요? 이게 동시에 하나요? 사전에 생각하나요? 사후에 생각하나요? 나라들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는데 이 나라들마다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교육이 우리나라가 지난 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급성장했던 그 배경에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어요. 교육이. 이때 교육은 무슨 교육이냐면은 그야말로 체계화된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체계화되고 일반화된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은 인력의 그 폼은 뭐였냐면은 다 같이 단체 하는 거예요. 일단 군사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그 일반적인 여러분의 합훈이나 급훈이 뭐냐면은 열심히 또는 성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되고 성실히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가장 적합하냐면요, 2차 산업의 제조 인력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2차 산업형 인재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 20, 30년간 급성장했던 가장 큰 동력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였어요. 이 근로자의 머릿속에는 열심히 해야지, 성실해야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도 더 교육을 시켜야지, 또 내가 더 성공해야지, 집도 사야지, 뭐 이런 등등등. 다양한 목표들이, 그러니까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와 개인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거의 일치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2인 삼각관계를 할까요? 3인 삼각관계. 기업인, 그 다음에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을 위반하는 정치가들이나 주로 대통령, 여러 사람들이 거의 4인 삼각이라 할까요? 동시에 거의 같은 목표를 통해서 같은 호흡을 가지고 같이 발전했던 거죠. 그렇게 쭉 발전되고 보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력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만듭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근로자를 만듭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기업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열심히 일하면은 모든 것들이 회사에서 제공해 준다 라는 게 무너졌어요. 1997년 IMF를 통해 가지고. 그러고 나서 한참 성장을 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재벌들만 엄청 돈을 벌고 우린 돈 번 게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한 거죠. 그 사이에 정치적인 체계도 바뀌고, 그 사이에 또 뭐가 바뀌었냐면은 인터넷이 나오면서 세상이 많이 뒤바뀌었는데 여러 정보들이 일반화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동화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열심히 일하면 된다, 성실히 일하면 된다라는 가장 큰 표어가 사라져버린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그러니까 기업에 일하는 근로자들이나 사람들의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바뀌어버린 거죠. 문화가 옛날에는 뭐였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겠다. 그러니까 뭐 야근도 하고 뭐 며칠간 밤을 새기도 하고. 지금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다 같이도 아니고 열심히도 아니고 성실히도 아니에요. 개별적인 인력들이 엄청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일하면 된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라는 용어 자체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기업의 처한 환경은 주변에 많은 경쟁 업체들, 다른 나라의 업체들이 생겼다는 것 못지않게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인력부터 컨트롤하기 어려운 굉장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기업의 환경 변화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